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을 위한 규제적 요구사항,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상시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론 안전성까지 포함해서 규제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규정적으로만 생각한다. 앞서서 이제 1강에서 규정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지만 규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만족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임상시험은 사실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당연히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규제과학이라는 말씀도 많이 이제 언급이 돼 있고 그 규제과학을 만족시키기 위한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많이들 이제 식약처든 아니면 이 실제 임상 필드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시각에서 식약처가 발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오늘 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 가이던스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1강에서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파트 1과 파트 2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오늘 이번 강의는 국내 가이드라인 설명을 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식약처의 규제 정합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민간 이제 개발하시고자 하는 아니면 임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약처가 발간한 임상 관련된 가이던스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면 국외 가이던스 이제 좀 필요한, 그러니까 수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도 나가시는 연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나가실 때 참고할 만한 국외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파트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강의는 당연히 국내외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시간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이 되면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도 그 관련된 가이던스들을 많이 발간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이 되면서 관련 용어라든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가이던스 내용이 크게 안 바뀐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써져 있는 용어 및 정의, 그 다음에 관계들을 다시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관련된 그 기존에 발간된 가이던스들을 다시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정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최근까지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던스 2종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또 이게 적응증에 스페시픽한 가이던스 8종,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에 관련된 가이던스 9종,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 어떤 특정 그 가이던스만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가이던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19종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관련된 거를 좀 진행하시는 게 앞서서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규정 얘기할 때 임상계획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연구든 사실 프로토콜은 당연히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상계획 그 디지털 의료기기, 의료제품에서 포함된 디지털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상시험 계획서 항목은 이렇게 21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디지털 의료기기 중에 그냥
일반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이제 체외 진단에 속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용어부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통칭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시험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오늘 교육에서는 그냥 언급을 드릴 텐데, 각각의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관련된 프로토콜을 준비하시는 거. 왜냐하면 용어적으로 다르니까 이 용어에서 오는 명확한 정립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기에 속하는 뭐 계획서를 개발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체외 진단에 속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연구자분들은 오른쪽 기준으로 프로토콜을 개발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서 오는 차이점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용이 뭐 얼마나 다르냐,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내용적인 거는 사실 그 개별 제품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임상계획서의 중요한 그 항목들 위주로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가이던스의 예시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항목들을 좀 주요 항목들, 뭐 모두 다 21가지 항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 항목, 그 다음에 개발하시면서 꼭 알아가야 될 항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임상시험 제목이 중요하죠. 이 제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제목 관련된 임상시험 실시하실 때 프로토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제목 관련된 보안사항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작성하시는 것도, 개발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예전부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임상시험 제목이 이 전체 임상시험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의료 영상을 쓰는지, 사용 목적이 뭐고, 어떤 디지털 의료기기를 쓰는지에 따라서 평가사항이 뭐며, 그 다음에 설계를 뭐 예를 들어 뭐 무작위 대조 RCT 연구를 한다 라는 임상시험이든, 아니면 후향적 임상시험이든,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야 이 임상은 어떤 임상이구나 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임상시험 디자인들을 명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특징적인, 그 다음에 이 뭐 앞서서 설명드린 19가지 그 가이던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들은 좀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하지만 가이던스의 특성상 노멀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상 프로토콜을 개발하실 때는 그 개발 특성에 맞춰서, 연구 특성에 맞춰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제목에 탐색 임상 같은 경우도 사실 확증이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탐색 임상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제목부터 설정을 잘 하셔야 이 탐색 임상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뭐냐, 이런 게 딱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탐색 임상 시험 같은 경우도 목적을 반영한 정확한 제목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최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라던가, 아까 그 임상시험,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된 고시에서도 정의에, 탐색 임상시험의 정의를 살펴봤듯이 거기에서도 초기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탐색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목적, 뭐 진짜 초기 유효성 평가인지 아니면 변화량 측정인지, 컷오프를 알아내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임상인지, 아니면은 확증 임상 시험의 성공 기준에 대한 예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임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목을 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이제 예시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CT 영상을 통해 관상동맥 협착증 여부를 구분하여 의료인의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심혈관 영상 분석 관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후향적 우월성 확증 임상 시험.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빈칸에 나와 있듯이 1번부터 5가지, 예를 들어 의료 영상은 어떤 영상을 쓰는지, 그쵸? 심장 및 관상동맥 CT 영상을 쓴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은 관상동맥 협착증의 확률을 의사에게 제공한다.
그다음에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 심혈관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 보조를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다음에 2번 임상시험의 평가사항은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거다. 그다음에 디자인은 다기관, 후향적, 우월성 확증 임상시험이다. 이게 모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더라도 사실 의료인에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쓰는 임상이구나. 어떤 영상을 쓰는구나. 그다음에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를 사용 목적을 추구하는구나. 보조 진단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겠구나. 그 평가를 여러 기관, 그러니까 단일 기관이 아닌 다기관으로 후향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이가 우월하게 나타나는 확증용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딱 이제 진행하신 연구자분들은,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작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 1번부터 5가지의 항목에 맞춰서 내가 인풋 데이터가 뭐고 환경이 뭐며 추구하는 목적 적응증이 뭐며 그 다음에 최종 설계는 어떤 설계로 할 거야 라는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정해지면 당연히 배경 및 목적이 이제 또 정해져야 되겠죠. 기술해야 되겠죠. 뭐 임상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 진단이나 뭐 치료법, 뭐 해당 표준법에 대한 진단 성능, 뭐 아니면 이런 임상적 배경, 그다음에 탐색 임상 시험을 했으면 확증 임상 시험이라면 탐색 임상 시험의 내용들 아니면 또는 뭐 임상 진료 지침이나 논문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제 기존 임상 환경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은 새로운 작용 원리가 만약에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시고 그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반 연구 및 탐색 임상 시험이 선행적으로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혹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 개발이다라고 하는데 근거들은 다른 연구들을 갖고 오시려고 해요. 이게 세계 최초면 사실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입증해야 되니까 새롭게 입증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서 새롭게 입증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탐색 임상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부분이나 이 임상 시험의 전체적인 목적을 기술하실 때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당연히 관련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아니면 실시하고자 하는 이 임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는데 그게 새롭게 이제 새로운 거를 입증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탐색 임상 시험 이 배경 부분을 작성하시면서 탐색 임상 시험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도 판가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연구에 따라서 다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참조해서 기술을 한다라는 내용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임상시험 목적에 대한 항목은 뭐 예를 들어 진짜 그 구체적으로 당연히 기술하는 게 낫겠죠. 어떤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기술을 하고 배경 항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적응증 앞서서 이제 뭐 그 관상동맥 관련된 적응증이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기술 수준의 현황이라던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치료에서 뭐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래서 이런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당위성, 경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 와중에 이 개발되는 임상시험용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원리 및 특이성도 당연히 기술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적응증이나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 케이스의 임상 필드마다 내용들은 다 진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제목의 구성은 아까 앞서서 제목 부분에 대한 거는 구성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지만 이 배경 및 목적은 안에 만약에 논문을 쓰시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 논문 부분에 당위성에 대한 배경 부분을 쓰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좀 그래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제품이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청 제품이 개발되기 전에 임상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진단법이라던가 뭐 해당 뭐 민감도 특이도 예를 들어 진단보조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민감도 특이도나 AUC 관련된 성능들이나 어떻게 그 성능들이 입증되고 뭐 어느 정도 성능이 그 측정되어 있는지 정도도 참조해서 기술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내가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예상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근거를 통해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지만 기존의 배경 부분에서 비슷한 다른 제품들의 진단 성능들이 이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 민감도 특이도로 이 제품도 입증하면 될 거고 대충 계략적으로 성능에 대한 기준이 바운더리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배경 및 목적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앞서서도 규정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서도 그러니까 고시에서도 대상자의 인원 및 뭐 선정 제외 기준이 바뀌면 사전 변경을 다시 변경 승인도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중요한데 사실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서 이 제품에 쓰이는 환자군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연구자 입장에서 개발하는 제품의 전체 환자의 모집단이 어떤 모집단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모집단에서 선정해야 되는 임상적 기준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이나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임상적 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기준에 따라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대표성 있게,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독립성 있게 이 대상자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별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 대상자를 가지고 이 제품이 인허가가 됐을 때 추후에 여기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선정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이 쓰이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진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뭐 질환군, 질환의 빈도, 성별, 뭐 목표 집단을 적절히 반영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뭐 후향적 연구에서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대상자 선정이 왜 중요하냐? 이 계속 이어지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선정 제외 기준은 아까 환자군 모집단을 그린다라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선정 제외 기준이 임상시험할 때 사실 선정 제외 기준이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진짜 스트릭하게 엄격하다라고 하면 연구 집단의 범위가 되게 좁아집니다. 진짜 이 선정하는 기준이 100가지고 예를 들어 제외하는 기준이 100가지다. 그러면 이 100가지 총 200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얼마만큼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 동질하게 브로드하게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는 환자 모집 측면에서는 되게 쉽게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한두 개 있는 기준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돼서 인정이 됐다 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특히 유효성 측면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균질하게 그러니까 동질성이 높은 그 대상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어떤 특이점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이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모집단의 대표성을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모집단 중에서도 타겟팅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환자, 왜냐하면 어떤 뭐 우리가 쉽게 약을 생각하면 어떤 약은 뭐 두통약을 보더라도 두통약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A라는 두통약은 어떤 환자들한테 더 맞고 B라는 두통약은 똑같은 두통약이지만 어떤 다른 환자군한테 더 잘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의료기기도 사실 이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타겟팅하는 대상자의 모집단을 그려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거나 작게 가져가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대표성 있으면서 유효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일반 환자에 대한 대표성 및 그 일반화 가능성은 이 밑에 표를 보듯이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니까 낮아지면 동질성이 높아지고 동질성이 계속 낮아지면 변동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너무 세세하면 사실 그 환자를 모집하기가
뭐 쉽진 않겠지만 일단 모집된 환자들은 너무 동질해지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스트릭한 기준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한 효과도 잘 디텍팅할 수 있는 환자의 군으로 남게 되지만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받게 돼서 실제 그러니까 실제 환자 필드에 갔을 때 효과가 제대로 되냐? 아니면은 이제 판매도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 진짜 타겟팅한 환자들한테만 판매해서 수익이 나냐?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과학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상자 관련된 항목에서는 후양적 임상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셋으로 실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그냥 가져간다. 이거는 사람 대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도 결국에 사람에서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져온 사람에 대한 그 선정 제외 기준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선정 제외 기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좀 고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디지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입력 정보 제한 사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정상 비정상군의 구분, 그 다음에 시험 데이터셋의 수집 기간,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느 시험 기간, 임상시험 기간에서 수집됐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조 표준을 구성할 때의 정보 유무, 그 다음에 참조 표준이 있으면 참조 표준에 따라서 진단 성능을 또 봐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참조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 기준을 또 참고해야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참조 표준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유무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정보의 임상적 기술적 표준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네, 임상시험에 당연히 이 부분은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임상시험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데이터셋도 이 일반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결정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어떻게 모이는지에 따라서 신뢰성이 확보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그 대상자가 이 제품을 쓰게 되는 최종 환자가 될 수 있냐, 대표성 있는 환자가 될 수 있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규제기관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또 데이터인지 선정제외 기준, 그러니까 그 대상자인지 이 부분도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또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각처 승인뿐만이 아니라 IRB 승인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제 기간은 식약처지만 승인 기준이 또 IRB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이르면 이제 심사 때 보완 사항이 IRB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서 설명드린 그러한 측면에서 임상진료 지침에 명확하게 어떤 환자군에 대한 선정 제외 기준 아니면 특성들이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임상을 하는 이유 아니면 이 제품을 개발하는 이유들은 사실 니치된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보하지 못한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요구 사항들 아니면 수요가 있는 그 부분을 임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거 찾기가 쉽진 않아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케이스 스터디 같은 형식의 임상 근거 자료들로 또 만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진료 지침이라던가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환자군을 코호트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모든 부분이지만 대상자 환자군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면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임상학적 특성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연령들도 사실 그러니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인종, 뭐 질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연령이라던가 성별, 뭐 인종 같은 경우는
뭐 대동소이하죠.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들은 뭐 미성년을 포함시키는 임상 아니고서는 연령은 뭐 만 19세 이상, 성별도 남자 여자, 특별하게 뭐 여성 유방암 관련된 아니면 인공 유방 관련된 뭐 임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별이 여자 쪽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연구가 아니고서는 연령, 성별, 인종도 사실 국내에서는 국내 임상을 할 때 인종에 관련된 뭐 그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이 측면은 다양성 뭐 확보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항목이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타겟팅한 뭐 연령이라던가 이런 게 없으시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타당하고 질환의 중증도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더 심도 깊게.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을 타겟팅하는 환자군이 뭐 중증도를 보이는 환자 아니면 유방암 중에서도 뭐 유방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떤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진단 보조를 한다. 아니면은 아예 이제 1단계에서 그러니까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저위험 환자군을 타겟팅을 한다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집단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질환의 중증도가 만약에 구별되어 있는 질환이라면 이 제품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타겟팅이 어느 환자군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느 리스크가 큰 고위험도 환자군에 속하는지 저위험도 환자군에 속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 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국도 그렇지만 피부 질환에 관련된 뭐 연구들을 보면 최근에는 인종이 너무 뭐 다양해서 인종 특성에 반영된 임상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인종 관련된 이게 이 소수 인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 측면이나 완전성 측면에서 데이터를 만약에 구축을 하시게 되면 대상자 부분에서 뭐 결측치가 너무 많은 대상자 코호트군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결측치가 임상시험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를 트리트먼트를 한 이후에 결측치가 발생하지만 코호트를 구성할 때 이미 확보된 그러니까 이미 확립된 데이터들을 가져오실 때도 이미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결측치가 많이 아니면 오류 데이터가 많이 있는 그런 데이터 코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정제를 해서 아니면은 이 컨트롤을 해서 완전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수집 방법을 통해서 나왔는지 이게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이제 코호트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수집하려는 데이터들이 서로 수집 방법이나 이 데이터 변수의 정의나 기준들이 다른다. 그러면 이거는 머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대상자 부분은 충분한 표본 크기가 필요하죠. 그게 확증용 임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 그 대상자가 필요하겠고요. 탐색 임상 시험은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그 통계적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제외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뭐 근데 내가 이 탐색 임상 시험도 어떤 성능 이상을 보이는 좀 예상 성능을 보이는 적당한 환자 그 데이터 수를 좀 표본 크기를 마련할 거야라고 하시면 통계적으로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충분한 표본 크기를 구하실 때 통계적인 검정력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왜냐하면 N수가 이게 그 업체 개발하시는 이제 임상 시험을 그 진행하시는 업체분들 포함해서 연구자분들도 물론 이게 펀딩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대상자를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적어지면 실제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수 자체가 적어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적인 그 표본수를 산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적은 임상 아니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임상. 왜냐하면 또 N수가 너무 많아지면 통계학적으로도 사실 효과가 없지만 단순히 N수가 너무 많아서
많기 때문에 성능이 입증됐다라는 그런 그 오류 확률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N수가 많다라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라 통계적으로 확립된 근거, 그러니까 타당한 근거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산출한 표본 크기를 만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거는 많이 이제 이 업으로 이제 한번 인허가나 임상을 진행해 보신 분은 당연히 아실 테지만 학습이나 검증된 아니면 검증 시험 데이터셋들은 당연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검증 데이터셋을 활용할 때는 그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셋이나 외부 데이터셋을 머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측면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당연히 요즘에는 데이터 3법 때문에 개인정보나 윤리적인 승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IRB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뭐 식약처는 이러한 좀 윤리적인 측면을 본다기보다는 어차피 이 기관의 목적은 서로 다르니까, 이 규제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개발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IRB 승인도 당연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IRB 승인도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나 이 데이터의 정보나 윤리적인 승인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데이터의 접근성 및 재현성 측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데이터셋이 요번에만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모일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뢰성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시험을 왜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사를 받고 이 일련의 전주기적 과정을 왜 겪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재현성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샘플링 임상이기 때문에 100번 중에 5번,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100번 중에 한 5번 정도는 효과가 없더라도 효과가 있게 나올 수 있는 확률과 효과가 있더라도 효과가 없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혼재되어 있는, 하여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5% 정도는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설계된 뭐 대상자 선정 기준뿐만이 아니라 더 그냥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100번 시행을 하면 95번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이 재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상자 항목에서는 당연히 아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였죠? 선정제외 기준도 중요하지만 선정제외 기준이 정해지면 대상자 수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시로 보면 검정의 종류, 우월성이냐, 비혈등성이냐, 동등성이냐, 그 다음에 계획된 설계가 어떤 설계로 뭐 통계 기법을 쓰는지, 평행 설계를 쓰는지, 교차 설계를 쓰는지, 뭐 스테이지 연구를 하는지, 아답티브 설계를 하는지, 이거 뭐 사실 여기서는 평행하고 교차 설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설계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에서 그 허들을 넘기 위한 설계는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인 노멀한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과학적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연구를 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사후임상으로 아니면 이제 개별 연구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그거 플러스 아무튼 이 항목에서 유의수준 크기, 제1종 오류나 2종 오류의 크기들도 사전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임상적으로 유효한 크기,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군 대조군의 두 가지를 평행 설계로 비교하는 임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두 군의 차이 크기가 얼마만큼 벌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내가 환자군, 이 두 군이 결국에는 시험군이 됐든 대조군이 됐든 이 두 군은 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즉 시험 기기를 뭐 처치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일 뿐, 환자 선정 제외 기준에서 보면 사실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 또 비혈등성 임상으로 설계하신다. 그럼 비혈등성 마진은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은 선행 연구 또는 뭐 관련된 퍼블릭된 문헌 리뷰를 통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수치를 정하고 산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잠기네요.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상자 수 산출 예시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여러 가이던스 중에 하나인데 가이던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좀 해설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연구 목적이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장애 심각도 척도 BDI 변화량을 대조군과 비교해서 보는 임상이다 목적이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그 가설이 이 밑에처럼 설정되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뮤T는 시험군이라고 테스트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뮤 C는 이제 그 컨트롤군, 그러니까 대조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밑에 가설을 읽어보시면 뭐 시험군의 치료 전 대비 포스트 트리트먼트 후 우울장애 심각도 척도의 변화량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으면 좋은 쪽 방향으로 차이가 있게 나오면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쉔기기랑 비교하겠다라는 이 가설만 보더라도 사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임상시험 제목에서 이 임상이 어떤 임상이다라고 느껴지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임상시험에 최종 추구하는 성공 여부의 가늠은 이 가설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적이 정해지면 이런 연구 가설 및 통계 가설을 통해서 이번 임상 연구는 뭘 입증하는구나. 어떻게 입증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목적이 이런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하는데 밑에처럼 BDI 변화량을 테스트군과 컨트롤군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겠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아까 앞서서 그 대상자 인원 및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및 그 근거를 그 기술하는 그 항목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검정의 종류, 뭐 이런 통계 기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예시로서 보면 앞서서의 그 가설 입증을 위한 그 종류들은 뭐냐? 검정의 종류는 여기서는 차이 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는 우월성 검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차이 검정도 우월성 검정의 일부입니다. 뭐 통계학적으로는 약간 상이하긴 한데 우월성 검정에서 우월성 마진이 0인 검정, 그러니까 우월성 마진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그 우월성 검정은 차이 검정과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동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이제 만약에 우월성 마진을 0으로 가져갈 거면 차이 검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뭐 임상학적으로 퍼블릭된 논문들을 보면 이게 우월성 마진, 특히 뭐 그 의약품 연구에서는 우월성 마진이 0인 우월성 검정을 우월성 검정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동일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큰 차이는 없고 그래도 용어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다 정도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비법은 여기서는 평행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일종 오류는 양측 5%. 만약에 이 부분은 단축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단축 2.5%라고 쓰시면 양측 5%와 단축 2.5%는 같은 의미니까 만약에 내 임상이 차이 검정에서 양측 5%를 가져가실지 아니면 어떤 부등호에 대한 가설을 가져가시면서 단측 가설로 가져가실지,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실 통계학적인 일종 오류, 이종 오류에 관련된 그런 검정력 관련돼서 살펴보면 사실 단측 가설보다는 양측 가설이 통계학적으로도 좀 더 타당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임상마다 대동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크리티컬한 임상이 아니고서는 양측 5%와 단측 2.5%는 동일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검정력은 이종 오류, 즉 이제 이종 오류가 베타라고 말씀드렸는데 1 베타는 80% 검정력을 80%를 가져가겠다. 이 말은 이 시험기기, 즉 개발하시고자 하는 시험기기가 80%의 파워로 이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그 정도 파워 수준에서 입증하는 연구다라는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좀 더 뭐 수식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기술적인 개념 설명이고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실제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실 때는 전문가와 좀 논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났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되냐. 이펙 사이즈 부분은 2.1 부분으로 예시에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단순히 내가 보이고자 하는 뭐 차이가 2.1이라서 2.1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제시된 값은 선행 연구 및 그 관련 문헌을 통해서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그냥 예시로 그 기재한 값이고 실제 임상을 진행하실 때는 예를 들어 2.1이면 2.1에 대한 근거 문헌이 있으셔야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또 가이드라인에 2.1이 적혀져 있다라고 해서 모든 임상의 이펙 사이즈는 2.1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군과 대조군, 뭐 사람을 대상이든 아니면 데이터를 대상이든 사실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1대1 비율, 그러니까 시험군, 대조군 대비는 1대1 비율이 가장 많고요. 뭐 1대2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1대2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사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특정 환자 질환에 대한 질환 유병률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유병률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노멀하게 1.1, 그러니까 1대1의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노멀하고 그 다음에 규제어들을 뛰어넘을 때도 제일 보편타당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때 탈락률이 뭐 30%나 20%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 문헌들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탈락률은 사실 10에서 30%를 가져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디지털 의료기기에서는 사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환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들도 있고 그래서 탈락률이 일반 의약품이나 일반 의료기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임상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존 사례 연구를 통해서 탈락률이 좀 많이 발생하는 임상이거나 아니면 수행 측면에서 이게 탈락률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사실 그거는 그러한 타당성을 설명하시면서 실제로 탈락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앞서서 설명드린 모든 항목들이 결정이 되면 이런 대상자 수 산출 공식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D는 이펙 사이즈 부분이 들어가겠고 이거는 차이 검정을 통한 그 산출 공식이니까 이 알파와 베타, 즉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함께 고려된 저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사실 나와 있진 않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D 안에 이펙 사이즈 안에 사실 근거 안에 표준 편차값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효과 차이를 D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차이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 문헌들에서 나와 있는 표준 편차값을 함께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통계학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N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고려돼야 되고요. 이펙 사이즈 제시하실 때 뭐 표준 편차 없이 제시하면 그거는 사실 실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교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 값이나 예를 들어 이제 민감도 특이도를 보이는 뭐 임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도 특이도 이게 비율 프로포션에 대한 개념은 프로포션으로 사실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표준 편차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뭐 미인값이라던가 연속형 측정 항목을 측정하는 뭐 임상이다라고 하는 그 연속형 변수 속성을 가진 변수들을 가지고 임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 편차값을 함께 제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서는 뭐 우월성 검정을 포함한 차이 검정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혈등성 검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가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점은 그러니까 기술하는 차이점은 당연히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차이 검정에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냥 그 차이만 보면 되지만 비혈등성 검정에서는 얼마만큼 나빠도 되는지, 이 마이너스 델타 값만큼 나빠도 나는 이 테스트 기기, 그러니까 이 임상 시험하는 시험 기기가 컨트롤 대조군보다 이 정도 나빠도 나쁘지 않다라고 입증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주장할 거야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대조기기 아니면은 이 그 활성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기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나빠도 되는지, 그 얼마만큼 나빠도 되는지는 당연히 근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우월성 임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월성 검정이, 그러니까 우월성 마진이 0인 차이 검정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우월성 검정에서, 그러니까 차이 검정을 포함한 우월성 검정에서는 대조군을 쉔기기, 그러니까 무처치 대조군이라던가 쉔기기로 설정할 수 있지만 비혈등성 검정에서는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가셔야 될 부분은 활성 대조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허가받은 아니면 성능이 입증된 어떤 활성 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기, 그 활성된, 그러니까 허가받은 제품, 보통은 활성대조군이라고 하면 허가받은 제품이랑 비교하시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그 허가받았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입증,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됐다라는 측면이니까 그 성능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나빠도 돼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탐색 임상이라던가 어떤 특정 제가 이제 퍼블릭된 논문에서 좀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비혈등성 검정인데 뭐 무처치 대조군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는 봤어요. 이거는 연구 측면에서 뭐 어떤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있는데, 만약에 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 시험에서 비혈등성 검정을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대조군은 활성 대조군으로 설정하시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는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도 앞서서 설명드린 예시랑 다만 달라지는 점은 검정 방법이 비혈등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델타만큼 나빠도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또 단측. 비혈등성 검정은 양측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비혈등성은 어느 방향,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쪽으로, 나쁘면 나쁜 쪽으로 어떤 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에서의 얼마만큼 나빠도 되는지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유의수준 크기는 단측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단측으로 설정하니까 당연히 2.5%로 정하거나 0.02호로 적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검정력도 당연히 고려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량 크기, 그러니까 이 이펙 사이즈도 여기서도 설정돼야 되고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비혈등성 마진이 이제 델타 값이 얼마냐, 이게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근거에 따라서, 이 부분도 근거에 따라서 산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죠. 예상하는 표준 편차 값이 뭔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죠. 공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할 뭐 통계적으로 산출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예상되는 표준 편차의 값도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혈등성 검정도 당연하게 시험군 대조군의 비율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대1 비율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탈락률도 30%로 가져갔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대상자 산출 공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이제 뭐 표준 편차 값이 시그마 값이 표현됐지만 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이거는 뭐 통계적인 수식에 의해서 어떻게든 로테이션은 어떻게든 사실 기술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효과 차이에서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만큼 빠져도 안전성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N수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비혈등성 임상에서.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가이던스의 이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체외진단 관련된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체외든 일반 의료기기든 디지털 의료기기든 상관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증 임상 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산출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탐색 임상 시험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 임상 시험에서는 뭐 특별하게 만약에 통계학적으로 안 구할 거다라고 하셔도 식약처 승인을 받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확증용 임상 시험에서는 아까 규정에도 고시에도 나와 있듯이 통계학적으로 정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뭐 비혈통성 검정, 그다음에 우월성 검정, 뭐 동등성 검정, 아니면 뭐 비율 어떠한 검정에 맞춰서 사실 그 대상자 산출 방법들은 다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적합 여부가 판단은 되는데, 옆에 나와 있는 추정에 기초한 규모 추정 방법은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면 실내 구간을 통해서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서 이 베타가 고려되지 않은 그냥 이 알파 1.56만 고려된 실내 구간을 통해서 산출한 몇 명, 그러니까 이 정도 성능을 보이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그 베타 검정력을 고려하지 않는 실내 구간 추정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확증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임상이라던가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어떤 임상진료 지침처럼 국제적인 가이던스에서 전문가들이 이 임상에서 이런 적응증의 임상은 이러한 추정 방법에 의해서 몇 명만 필요합니다라고 사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어떤 뭐 가이던스나 규격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기준 규격, 그러니까 규격이라고 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검정에 기초한 규모 추정으로 확증용 임상에서는 설계하시는 게 그러니까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확증 임상 시험 설계를 하시면서 옆에 나와 있는 그 실내 구간을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계산하는 통계 방법으로 통계적인 N수 산출을 하셨는데 보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틀렸지? 통계적인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확증용 임상시험에서는 이 위에 나와 있듯이 검정에 기초한 규모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예상 성능, 그 다음에 가설, 유의 수준, 검정력, 방법이 뭔지. 왜냐하면 이 실내 구간으로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세부 방법으로 가면 각각에 맞는 어떤 실내 구간 방법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이 밑에서 나와 있듯이 검정력이라던가 뭐 대조군의 형태에 따라서 뭐 맥레바 검정이라던가 뭐 이런 각각의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서 타당한 산출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증용 임상 시험을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검정에 기초한 규모 추정으로 통계적인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린 이거는 뭐 이렇게 요약인데, 사실 대상자 수 산출 부분에서는 이런 유의 수준, 검정력, 치료 효과 크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을 해야 되고요. 근거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1종 오류, 2종 오류,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이 유의 수준은 아까 단측, 이게 1종 오류랑 연결이 돼 있는데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얼마만큼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만약에 비혈등성이면 단측 0.025, 뭐 차이 검정이면 뭐 양측으로 하든 단측으로 하든 하여튼 5% 이하로 검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비혈등성 검정이라던가 동등성 검정 같은 경우는 단측 검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통계적인 의미가 검정 결과가 P값이 이제 유의 수준보다 P-밸류라고 하죠. P-밸류라고 하는데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하여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써 그러니까 시험 기기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이 검정력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 오늘은 가설 검정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가설 검정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컨트롤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실제 효과가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기기가 효과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를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딥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이거는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개념이라, 통계학에서도 이 검정력이라는 가설 검정 부분은 한 학기 정도의 수업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거는 이 정도의 의미 정도만 알아가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임상시험으로 소통하실 때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 뭐 그거를 입증하는, 어떻게 입증해야 된다, 아니면 왜 검정력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이 정도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효과 크기, 당연히 이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임상적인 의미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정량 지표라고 보면은 대부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평균, 민값이죠. 평균의 차이, 어떤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로 보이는 게 제일 많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임상에서는 상관계수로 보이는 임상들 사례들도 있었고, 정성적 지표에서는 민감도 특이도, 뭐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그다음에 오즈비, 비율 차이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뭐 AUC 값으로도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를,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효과 크기, 임상시험 성공, 시험 대상자 수 산출하는데 왜 이런 성공 여부를 얘기하냐? 결국에는 이 성공 여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이 효과 크기의 정도를 알아야 시험 대상자 수에 산출할 때 그 이펙 사이즈 부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 임상시험 설계를 실시하실 때, 구상을 하실 때 통계학적인 부분을 미리 하시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미리 해도 나중에 설계 부분이나 효과 크기가 일부 근거가 바뀌어서 숫자가 바뀌면 이 앞뒤 부분, 그러니까 그 성공 여부에 대한 기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계 부분에 바뀔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인볼브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대상자 수 산출 공식도 바뀌어야 될 그러니까 필요도 생기게 되고요. 아니 뭐 안 바뀔 수도 있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백그라운드의 기준들이 좀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이런 대상자 수 산출은 통계적으로 산출한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시간상, 사실 오히려 더 시간상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효과 크기는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표본 크기 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물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모든 항목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또 제일 중요한 사항들은 효과 크기, 여기서 나왔듯이 효과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제가 우사인 볼트랑 100m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데, 시합을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시합을 할 때 한 번만 해도 충분하겠죠. 100번 할 필요는 없겠죠. 100번에서 100번 다질 텐데, 이 100번 N수, 그러니까 이 시합의 N수가 100번까지 필요하지 않겠죠. 한 번만 해도 누구나 자명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저랑 뭐 어떤 B라는 제 친구가 달리기 뭐 시간이 비슷한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랑 그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한 번 갔다가는 누가 이겨도 너가 진짜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가 진짜 달리기를 B보다 빠르게 달리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더 많은 표본 크기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좀 생각하시면, 근데 이 효과 크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 크기를 크게 가져갈 거야, 뭐 작게 가져갈 거야,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전 탐색 임상 시험이든 기존의 연구 근거를 통해서 이 사항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CSR이 작성돼서도 MCID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이제 임상적 의미가 있는 최소 차이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부분만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요즘에 많이 좀 뭐 학회 같은 데 보면 의약품 쪽도 MCID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MCID가 뭐 이제
임상학적으로 완전 확립된 용어, 막 이게 딱 정확하게 임상진료 지침에 올라갈 정도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고 MCD 이게 임상적 효과 차이라는 뭐 비슷한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한꺼번에 좀 통용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있고, 사실 출발은 이 MCID의 출발은 사실 개별 환자의, 만약에 이 어떤 약을 먹든 의료기기를 처치를 받든 사실 그 환자가 개별적으로 이 뭐 시험기기가 효과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개별 환자한테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냐, 그 진짜 이 질적으로 나아졌냐라는 측면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전후 차이값에 대한 개념으로 출발했고 이게 효과 차이에 대한 군간 차이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좀 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임상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없는 근거를 대시면 이 시험 대상자 산출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표준편차 값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편차 값을 잘 구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앞서서 구두로 살짝 설명드렸지만 민감도 특이도를 보는 비율 검정, 그러니까 비율 변수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분산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분산을 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속형 변수 민값,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례로 민값으로 뭐 입증해야 되는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그 변수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준편차 값이 필요하고, 범주형 변수에서 비율 변수다라고 하면 민값, 그러니까 이 표준편차 값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표준편차 값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 그러니까 이 민감도 특이도 자체 비율로 표준편차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표준편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지, 시험 대상자 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때는 표준편차 값이 진짜 중요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탐색 임상 시험의 효과 크기나, 그러니까 효과 크기 예상 성능이나 효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통계학적인 산출 방법에 대한 접근 프로세스에서는 이 표준편차 값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편차 값을 근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그러니까 좀 제일 진짜 계속, 그러니까 강조드리지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시험은 당연히 일반적인 원칙은 뭐 유효성 입증 우월성으로 할 건지 동등성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편향을, 바이어스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이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연히 무작위 배정과 눈가림, 그러니까 블라인딩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진단 분야와 치료 분야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단 분야에서는 뭐 당연히 진단 아니면 진단 보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진단, 그러니까 스탠드얼론 진단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그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조 진단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조 진단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이 임상시험에 입증하실 때 설계적으로 진단보조에 대한 사용 목적을 입증하시는 설계 방법은 약간 차별점이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진단은 결국에는 임상의가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뭐 전문가가 전공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AI 진단 보조 전후 비교 설계 시 진짜 예를 들어 또 교차 설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교차 설계에서 전후 비교 차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워시아웃 휴지 기간이라고 하죠. 휴지 기간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설정할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임상 논문에서는 아니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이론책에서는 뭐 한 달 이상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임상 필드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맞춰서 준비 기간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진단에서는 참조 표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조 표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참조 표준은 진단 분야에서의 정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답을 가지고 시험기기가
내가 낸 답과 이 참조표준의 정답과 비교해서 성능을 입증하는 그 다음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요소기 때문에 이 참조표준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참조표준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질병에 대한 명확한 판정 기준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임상진료 지침이라던가 아니면 가이던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이제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뭐 임상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은 여태까지의 뭐 케이스 스터디의 임상적인 타당성 근거를 확보해서 참조표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임상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일 좋긴 하죠. 그다음에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전문가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수가 참여하면 다수결의 합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는 3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5인, 3인이면 뭐 2명 이상이 뭐 양성으로 판단한 경우 그러면 양성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음성이더라도 양성으로 판단한다거나 어떤 이 다수가 복수의 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내릴 거다라는 이런 합의가 사전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대표성 이것도 참조표준도 결국에는 참조표준도 기존의 실제 그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진단 결정을 내린 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대표성 및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됩니다. 아까 그 선정제비 기준에서 제가 표 양식 그러니까 그 약간 시소 같은 그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솔직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성도 높아져야 되지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임상시험에서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바이어스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어스가 끼면 사실 연구자도 예측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측면에서 참조표준 구축 측면의 데이터 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이터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A 기관에서 실시한 어떤 뭐 A 병원에서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을 했더니 다른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과를 해서 다른 기관 가서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민감도 특이도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죠. 제품 자체가 진짜 뭐 성능을 못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품 성능보다는 사실 데이터에 왜냐하면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더라도 개인이 이 지역적으로 자기가 그 편하게 갈 수 있는 임상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보통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병원을 갈 때 내가 지역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아니면 어떤 큰 병이다라고 한다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약간 다기관으로 살펴봤을 때 기관마다 사실 데이터의 형태나 양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는 성능 저하나 여러 가지 성능 차이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건가 처음부터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성능을 충분히 디텍팅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이 표준화되고 문서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임상시험 방법에서 질병에 대한 명확한 판정 기준 이거는 가이던스 디지털 의료기기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가이던스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지라 뭐 예시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질병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 기준이라던가 참조표준 디지털 의료기기에 확진 데이터가 그러니까 표준 검사 방법에 의한 확진 데이터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임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확진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참조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참조표준을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최종 진단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그러니까 관련된 전문가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뭐 프로세스로 가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죠.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뭐 방향성은 이렇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 참조 표준이 있는 게 임상시험하는 게 제일 진단 분야에서는 쉽지만 없으면 사실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참조표준 구축 시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상시험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임상시험 방법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이제 큰 틀에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가지 설계들이 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2가지 방법으로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방법을 뭐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진단 분야에서는 임상 단독 대 그러니까 비교 대 임상이 플러스 AI 이렇게도 돼 있고 그다음에 임상이 단독 대 AI 단독 스탠드얼론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침을 좀 하느라. 네, 이렇게 2가지 분야로 그러니까 2가지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좀 설계를 하시면 진단 분야에서의 설계는 진단 성능 비교할 때 이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2가지 큰 형태의 이 2가지 말고도 사실 설계 방법은 너무 다양하게 이제 고차원적인 방법들이 많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임상 설계가 뭐 이 단순한 방법으로는 입증을 못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기존 연구 논문에 따라서 설계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규제어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법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뭐 개발된 어떤 제품들이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에 녹여들어서도 비교했을 때 성능이 입증되는 게 진짜로 입증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표준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시는 방향이 규제 정합성을 만족시키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또 치료 분야로 넘어와서는 치료 분야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가 있죠. 디지털 치료기기는 전향적 임상, 그러니까 그 진단 분야는 데이터 임상으로 후향적 임상도 많이 있지만 그 디지털 치료기 DTX는 전향적 임상이 원칙이다라는 거를 꼭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향적 임상이기 때문에 기기의 적용 시간, 그 다음에 기간, 전체 기간, 그 다음에 평가 시점을 어떻게 하는지의 근거에 따라서 설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디지털 DTX도 뭐 기존 치료 방법 대 디지털 치료기기 DTX를 단독 효과 비교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치료 방법 대 또 플러스로 DTX를 가미하는, 그러니까 이 애드온 개념의 병용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조 치료 방법으로 기존 치료 방법의 보조 수단으로 쓴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이런 설계로.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어떤 설계의 방향성이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우월성 평가라는 게 우월성 검증, 그러니까 이 우월성 평가가 전체적인 임상실험 설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월성 평가라는 게 얼마만큼 커야 되는지를 입증하는 평가라고 한다면 시험 대상자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성공 기준에서도 얼마만큼 커야 되는지에 대한 성공 기준을 판가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듯이 우월성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대조군보다 얼마만큼 유의하게 우월한지, 보통은 아까 우월성 마진이 0인 그 마진을 설정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햄기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의 보이는 거는 어떤 햄기기, 그러니까 그 플래시보 효과를 보이는 햄기기보다 좋으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몸무게를 줄여주는 임상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몸무게를 줄여주는데 뭐 0.1g을 빼뜨린, 그러니까 빠지게 하는 줄여주는 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0.1g 줄여주는 게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뭐 샘기기보다 그냥 뭐 좀이라도 좋은 게 입증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실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만큼 커야 되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그 효과 크기를 좀 임상적으로 타당한 효과 크기가 얼마인지 근거에 따라서 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진단 분야든 사실 치료 분야든 근거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조군은 진단 분야는 뭐 아까 설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독 진단 성능을 비교할 수도 있고, 보조했을 때와 보조하지 않았을 때 진단 성능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 치료 DTX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뭐 비처치군, 그러니까 뭐 무처치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웨인리스트 같은 경우 가짜기기, 쉔기기겠죠. 이렇게도 비교를 하고 있는 설계들이 있습니다. 네. 동등성 평가로 넘어오면 사실 동등성은 뭐 대조군 결과와 동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기기 임상에서 동등성 평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러니까 분석적, 기술적 의미에서의 동등성은 있지만 임상시험에서의 동등성은 그러니까 이 임상시험에서 뭐 얼마만큼의 효과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유선 평가 변수다 변수가 뭐 어떤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변수가 아니고서는 사실 그 동등성 평가를 의료기기 임상 시험에서 많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의약품에서도 생동 같은 임상 시험에서 동등성 평가를 많이 하지, 그 확증용, 그러니까 3상에서 허가를 위한 임상에서는 동등성 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비혈등성으로 넘어오면, 비혈등성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대조군, 그러니까 아까 개념은 설명드렸지만 대조군보다 얼마만큼 나빠도 열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얼마만큼 이 정도만 나빠도 효과가 있다라고 할 거야라는 개념에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대조군 설정할 때는 진단 분야에서는 그 기존의 진단 도구, 뭐 골든 스탠다드와 비교해서 조금 뭐 몇 퍼센트 정도 낮아도 나는 이 뭐 시험 기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거야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 분야에서는 임상적 효과가 알려진 표준 치료나 기존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아까 제가 그 비혈등성 평가, 그러니까 비혈등성 검정 설명드렸듯이 활성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조군을 그 활성 대조군으로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 검정에서는 그 무조건 활성 대조군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비혈등성 검정에서, 하지만 비혈등성 검정에서는 활성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1차 평가 변수, 그 다음에 유효성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서는 1차 유효성,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설정해야 되죠. 1차는 당연히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1차 평가 변수와 관련돼 있지만 뭐 탐색적인 아니면 보조적인 이런 변수들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가 변수 설정 시 고려사항은 아까 나와 있듯이 뭐든지 임상진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임상진료 지침에 나와 있으면 제일 좋죠. 이 평가 변수 자체는 입증해야 되는 측정 항목이기 때문에, 척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학적으로 타당하게 입증된 아니면은 통용되고 있는 변수를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하고, 1차 유순 평가 변수가 설정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평가 변수나 2차 유순 평가 변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진단에서는 당연히 민감도 특이도, 그 다음에 뭐 AUROC, 그 다음에 뭐 일치도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척도, 이거는 치료 분야는 사실 그 적응증에서 보여지는 변수들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불면증 적응증이면 불면증 척도 ISI 척도를 쓰는 게 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척도들이 쓰였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요소 평가 변수는 사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관련된 아니면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변수들이 있으면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효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앞서서도 계속
관통되게 설명을 드리지만 성공 기준은 근거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증형 임상을 준비하실 때는 각각의 모든 사항들 아니면 그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문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설계에 대한 어떤 딱 항목들은 근거 베이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거 베이스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성공 여부는 당연히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를 적부 판정을 결정하고 그 인허가시의 임상자료 심사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상시험 성공 여부를 또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단, 탐색 임상시험에서 뭐 확보된. 그러니까 기존에 임상 문헌이 있었으면 좋지만 사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탐색 임상 시험을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탐색 임상 시험에서 임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입증하시는 게 제일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은 임상적 유효성이 확보된 뭐 표준 치료 진단, 치료법이라던가, 그러니까 나와 있듯이 다수의 임상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공 기준의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실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는 뭐 개별 연구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국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규제, 그러니까 우리 식약처의 확정 임상 시험이든 아니면은 뭐 탐색 임상 시험이든 통용되게 이제 뭐 필요 없는 부분, 탐색 임상 시험에서의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탐색 임상 시험은 뭐 성공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임상이 아니고서는 그런 근거들은 필요 없겠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탐색이니까. 하지만 하여튼 탐색 임상 시험이든 확정 임상 시험이든 거기에 맞춰서 임상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규제 과학적인 측면 및 규제 정합성을 만족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고려하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개별 임상을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면 규제어들을 조금 넘을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방향성은 바이어스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 작게 무작위 방법, 무작위 배정이라던가 효과, 그 블라인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상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그러니까 그런 설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 고민하시면서 그 요소들을 근거를 통해서 입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 2에서는 국외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국외 가이던스는 뭐 FDA라던가 그 EMDA라던가 EMA라던가 뭐 이런 유럽에서 뭐 발간된 MDCG 가이던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국외 가이던스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이제 또 학술적으로 외국에서 나가시면 이제 수출도 많이 하시니까 외국 임상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외국으로 나가실 때 그 임상 각각의 이제 통용되는 임상을 준비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가이드라인을 시간상 좀 설명만 드리고 교육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국외 이쿼터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 가 보시면 사실 뭐 이런 가이던스들을 좀 많이 발간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 이 뒤에 보시면 전 세계 보건의료 연구의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는 이제 연구자나 뭐 저널, 그러니까 논문 쓰시는 분들, 논문 평가하시는 분들, 심사위원, 연구 개발자, 아니면 규제 당국자,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실 관련된 뭐 교육도 하고 관련된 논문도 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해외 임상 관련된 거를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가이던스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스타드 AI라고, 이 목적은 AI 기반 진단 테스트 성능 평가를 보는 연구에서는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가이던스입니다. 이게 뭐 영상 진단이라던가 뭐 병리 이미지 해석할 때,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 해석할 때는 이 스타드 AI라는 가이던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주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AI 그 영상 진단의 AI 비교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데이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팟 AI는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방법하고 또 회귀 방법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는 영상 진단이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AI 방법이라던가 회귀 방법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시는 임상에서는 임상 예측 모델을 개발하시는 임상에서는 이 트리팟 AI라는 가이던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예측 모델에 대한 개발 과정이라던가 모델 파라미터들의 구조를 설명하라라는 어떻게 설명하라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앞서서 진단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이성 때문에 각 그 목적에 맞춰서 가이던스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데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LLM 연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트리팟 LLM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보시거나 관련된 문헌, 그러니까 논문들도 많이 발간하니까 그 논문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LM 관련된 이건 임상 예측 모델 중에서도 LLM을 활용한 임상이니까 LLM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신다. 요즘에는 생성형 AI 가지고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럴 때는 트리팟 LLM 가이던스를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이거는 이제 의료 영상 중에서도 이 AI 모델 개발 검증, 그러니까 사실 초기 모델을 개발할 때 검증 연구하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탐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아마 이제 제가 그 논문들이나 이런 걸 읽어봤을 때는 그 초기 모델 개발하거나 아니면 검증 연구를 하실 때는 이 클레임 가이던스를 좀 참고하시는 게 초반에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 보면 사실 뭐 데이터셋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델의 학습 검증 결과는 어떻게 작성을 하거나 기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항목들을 구분해 놨으니까 어떤 항목들, 내용들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죠. 개별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의료기기는 너무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똑같은 영상, 그 뭐 CT 영상을 사용하더라도 진짜 개별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지표들을 어떠한 측정 항목으로 그 구성 항목들로 연구들을 좀 설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릿 AI는 임상 개입, 예를 들어 이제 치료 진단 등도 쓰이긴 하는데 당연히 AI 기반 임상 개입이라고 하면 DTX 같은 관련된 임상들도 이 스피릿 AI 가이던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DTX 연구뿐만이 아니라 진단 연구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프로토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여기서도 AI 개입 포함 임상시험 프로토콜 초기 설계 단계에 적용하면 좋다라고 또 범위 스콥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만약에 이제 그 임상 관련된 임상을 단계별로 실시하실 때 이런 단계다라고 하면 이 스피릿 AI 가이던스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서트 AI, 이거는 좀 많이 아시는데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가이던스를 참고하시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드실 때 뭐 AI 관련된 이 콘서트 AI 가이던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I 나오기 전에 사실 일반적으로 콘서트라고 가이던스가 있었어요. 관련돼서 AI 디지털 의료기기, 그러니까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가이던스를 개발한 항목이니까 콘서트 AI 가이던스를 보시면 결과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콘서트 AI 가이던스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가셔도 이 관련된 가이던스들도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임상연구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제가 그러니까 교육하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사실 그러니까 앞서서 1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설명드린 교육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은 그래도 좀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다 알아가시면 이제 진행하실 때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가시면 좋을 만한 개념적인 학습 내용을 뽑아봤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질문 답변 질의응답하고 교육을 좀 맡으려고 하는데,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처럼 기존 허가 제품이 없는 분야에서 비혈등성 비교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비혈등성 검정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나요? 이게 이 문구에 그러니까 설명드릴 수 있는 정답이 나와 있긴 한데, 비혈성 검정은 아까 제가 대조군을 설정할 때 뭘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활성대조군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대조군이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으로 설정할 수 있는 활성대조군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활성대조군에 따른 기반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 자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 허가 제품이 아예 없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면 비혈등성 임상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거는 비혈등성 임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활성대조군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설계적으로 활성대조군이 있다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제품들과 근거가 있다라는 가정이 전제돼야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을 설정할 때 대표성과 동질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것이 타당할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정 제외 기준을 설정하실 때 그에 앞서서 사실 적응증이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 타겟팅한, 예를 들어 뭐 불면증이다, 아니면은 뭐 고혈압 환자 적응증이다, 어떤 그 적응증 중에서도, 그러면은 사실 그 고혈압이든 아니면 뭐 불면증이든 알츠하이머든 개별 그 적응증의 임상진료 지침에서의 타겟팅한 코호트 군이 있을 수 있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규격처럼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런 환자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유방 제품들은 국제적인 가이던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몇 명 선정 제외 기준도 이런 그러니까 환자들을 선정하고 제외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저게 균형을 잡아간다는 게 똑같은 적응증에서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아까 그 위암 환자를 봤을 때 위암 환자도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똑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고위험군 환자를 선정제외 기준을 정할 때와 저위험군에 대한 환자에 대한 선정제외 기준을 정할 때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지, 이게 통용적으로 그러니까 방향적으로 저 개념을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게 대표성을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1, 2강 연속해서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